현재 쟁점과 국제 분쟁을 볼 때 역사를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네. 그런 말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0세기에 무기대여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서 전시 상황에서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수물자 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는 영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군수물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기대여법 지원일 텐데요. 저도 워낙 흥미로운 주제라서 저도 한번 연구 논문까지 써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아, 여태까지요? 예,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이 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3년 동안 무기 지원을 했잖아요. 이걸 그냥 공짜로 선의로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든 대가를 받아낼 것이다. 네. 사실은 그때 주면서 선의로 선의로 줬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받아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맞을까 생각했을 때 그럼 과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영국, 중국, 그다음에 소련 자기 동맹국들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물자 지원을 해줬는데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다 받아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무기대여법 원조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회수할 것이라는 것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이 됐더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탕감해 줬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의 어떤 후배들이라든지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장사 속으로 해석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하게 어떤 경우는 덤까지 붙여서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히토류를 받아내겠다.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가 있는데 그 개발 가능 액수의 50%를 일단 자기가 받고 그다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미국에 유리한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거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시각에서 그런 정책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정한 국제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 체계를 운용했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련 같은 경우는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소련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냉전 시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우리 외상으로 준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했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돈 내고 싸웠고 우리는 피를 내고 싸웠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아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예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내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에 2007년일 텐데요. 2007년에 푸틴 대통령이 맨 마지막 변제를 했어요. 그래서 1945년부터 갚기 시작한 빚을 맨 마지막까지 변제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지난 3년 동안에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퍼줬죠. 우크라이나에게 줬는데 그 외상을 확실하게 받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빌려줬으면 10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톡톡히 쳐가지고 130, 150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젤런스키가 미국의 히토류 지분을 인정해주면은 미군이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경제 이권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쪽 정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세게 하면 점령군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니까 좀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 파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곡물을 수출해서 그 돈을 벌어왔던 나라인데 지금 곡물 수출은 막히기도 했고요. 전쟁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공업 기반은 다 이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 땅을 러시아에게 이제 뺏긴 상태고 해서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지금 충격을 받고 거덜이 나서 한창이라 20, 30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저기 돈을 벌어서 그 미국의 빚을 갚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하 자원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는 사회 기반 시설을 미국 소유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그런 식의 사실 아까 그 표현을 좀 세게 했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이게 경제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을 억누르려면 확실하게 군대가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근데 일단 그 겉으로 보면은 예. 미군이 주둔한다? 예. 이러면 러시아가 또 이거를 이용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해석 방법은 이게 트럼프가 늘 하던 방식대로 일단 질러놓고 그러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더라도 그럼 내가 하나 양보했으니 너도 하나 양보해라. 그러니까 이런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둔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약간 유리한 협상 카드를 좀. 사실 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 그 쓸데없이 그 미국의 군사력을 보내서 돈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그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또 미군을 보내서 어쨌든 간에 주둔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전략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질러대는 어떤 그런 그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이죠. 예. 기사를 보니까 뭐 유럽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 찬성이다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그 세력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 두려워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서유럽으로 침공해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공포를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도 너희들이다. 미국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방비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 우산 아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손쉽게 국방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런 수고를 그 걸머지지 않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1% 안팎의 그런 그 국방 예산만 쓰고 뭐랄까 호황을 구가해 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 2% 아니면 5%까지 국방비 늘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죠. 결과 정리를 하면은 미국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에 대한 대가 플러스 이자까지 톡톡히 해서 받아내겠다라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뭐 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협상을 하긴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더 이상 이제 러시아한테 뭐 점령 당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 군 투입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 새로 축적한 힘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거의 뭐 일석이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미국이 또 중국한테 상당히 아쉬운 게 히토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그런 지분을 가져가서 히토류를 또 원활하게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또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뭐 이번 기회에 그 배운 사실인데요.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직접 하든 아니면은 미국이 가서 하든 문제는 뭐냐면은 이 히토류를 개발하면 그쪽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환경 오염 문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농업 기반 시설 정말로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고 가장 그 경쟁력이 강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옥토 그 지리교과서에 흑토지대라고 나오죠. 그 흑토지대가 그 히토류 개발로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주력 산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로 끔찍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만큼 암담한 앞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곡물 생산을 상당히 또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약간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또 복잡하겠네요. 또 이렇게 셈법을 또 두드리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상황이 국제 분쟁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도 많은 쟁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정말로 그 실타래가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가 그 실마리인지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실마리를 찾아내더라도 워낙 꼬여 있어가지고 이 손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역사학자들이 혹시나 21세기에 가장 헝클어진 분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취임사에도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종료시키고 전쟁을 개입하지 않는 걸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미국인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식시키는 게 자신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가 들어오든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든 러시아가 뭐 이긴다고 평가를 받든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쩌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게 나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원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그 탄핵당할 뻔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개입해가지고. 그 탄핵당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유출되면서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이 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뭐 부패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이걸 해주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딜을 한 건데 사실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화로 탄핵이 불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끝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뭐 존 볼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호를 없애버렸잖아요. 이란에서 암살할 수 있다고 경호에서 붙어 있는데 경호를 없앤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한테서 일했던 뭐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경호도 박탈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뒤끝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폼베이오라든지 존 볼턴이라든지 뭐 경호를 없애는 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뭐 개인의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고 뭔가 휴전안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대 국가 나아가서는 이 나토라든지 유럽에서도 뭔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단순히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뭔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금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1,4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원을 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대출을 해준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호구냐?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실제로 유럽은 뭐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한 60%가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옆 나라에 하고 돈을 쓰려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유럽인데 실제로 미국이 더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실제로 온 돈은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너무 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계 경찰도 우리가 호구가 아니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거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사실 미국의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의 여론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유럽이 여기 낀다고 자꾸 하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유럽은 조금 위선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상적이고. 예. 네. 그냥 말로만 하지 실제로 잘 도와주지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의 지원은 미국처럼 전액 이렇게 지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출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도 자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우리 세금 이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먼 나라들일수록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럽에는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맡겼던 거대한 동결 자금이 있습니다. 한 3천억 달러. 그게 다 유럽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 동결된 자금을 굴려서 나오는 이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거를 G7이 했는데 아예 이거를 이제 몰수하자.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자산을 몰수하자. 예, 몰수하자. 몰수해서 그러면 몰수한 걸로 우크라이나에 주자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 세금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유럽도 지치고 미국도 지쳐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지친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이걸 묶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3년 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 세금은 왜 자꾸 줘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해서 우리가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만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우회 지원을 하는데 그게 3년이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세금을 계속 이렇게 써야 할까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그 여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걸 정치인들이 외면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대가로 히토류 지분 50% 이걸 또 요구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부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거부했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뭔가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펼쳤는데 이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토리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 요구 안 했다 그래서 히토리 50% 미국이 안 가져갔을까라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가봐서 아는데 자이툰 부대를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쿠르드족 지역이죠. 한국이 주둔해가지고 석유나 이런 개발에 한국이 많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했나요?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컸습니다만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당연히 거기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네?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 석유 개발권 다 따갔거든요. 자원이라는 건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자원을 가지고 군대를 몰고 간 나라가 원래 다 먹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원해준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50% 어쩌면 가져가는 게 지금까지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약간 국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국룰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 전쟁이 나면 그 승전국이나 그날을 지원해준 나라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재건에 있어서 가져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당연히 휘토르입니다. 휘토리는 왜 필요하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가장 필요하거든요. 중국이 히토류의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60%, 70%, 80% 흑연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통계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데는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그 중국의 컨트롤 하에 있다. 맞아요. 해외의 흑연 자산까지 다 중국이 개발한 것까지 하면 90%다라는 그 얘기까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히토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먼저 들어간 거죠. 쪽팔려서 말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미국 대통령들이 말 못하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세워서 말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도 미국이 그 정도는 가져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가져가는 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감없이 들여보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자이툰 부대 예전에 갔던 걸 말씀드리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좀 우리나라는 개척 정신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아직 DNA가 좀 부족하다는 걸 그때 좀 느꼈는데요. 뭐냐면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이툰 부대 갈 때는 앞뒤로 경호 차량이 붙고 뭐 전쟁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아르빌에 가는데. 그런데요. 그때 제 옆에 영국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가방 하나 딸랑 들고 택시 타고 가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세계를 경영해 본 사람들이고 이런 데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먹는 게 있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아마도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 제국들의 DNA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아마 또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휴전을 하냐 뭐 영토를 얼마큼 떼주느냐 마느냐 이거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실 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선행으로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얻는 베네핏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 이자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정말 지원을 해줬으니까 미국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많은 돈이 대줬냐, 누구 아니었으면 이 전쟁을 이렇게까지 못 끌어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아니면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는 국방비 그 미국이 암만 트럼프 때 2%씩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고 꾸물꾸물 대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제대로 지원해줄 미국이 아니었으면 포탄 하나 제대로 지원 못 해줬습니다. 근데 뭐 지금 유럽에서 자기들의 뭐 이렇게 우리도 지원 많이 해줬고 뭐 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뭐 멀리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공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훨씬 더 높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은 뭐 사실 다툴 문제조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미군이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주둔을 한다? 이거는 푸틴이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미국의 염원대로 그 히토르 사업권이라든지 그 지분을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러시아가 미군이 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미군은 뭐 아마 주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말만 그렇게 미군은 주둔 안 한다고 지금 뭐 미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일단은 말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정말 히토류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고 그거에 대한 뭐 약속으로 미군이 주둔한다.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마 미국이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니면 뭐 카드로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카드로 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모르죠.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딜을 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히토류나 이런 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미군이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미국이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지금 단순 계산으로 1000개고 부품이 안 나오는 게 2000개고 특히 해군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럼 뭐 해군이 못 움직이면 미군도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미군이나 이런 안보적인 중요한 게 있으면 주둔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주둔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통해서 히토류 사업권을 좀 확보를 하고 결국엔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렇습니다. 마련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좀 긴장한 상태일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 국제 정세의 미묘함을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본 기사인데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유럽이 중국을 요즘에 미국처럼 제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관세도 많이 내고. 유럽이 중국을 미국처럼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쟁 무기의 한 70-80%가 중국산이고 부품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한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반중 정서도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유럽이 하기 시작했는데 젤렌스키가 어떤 기사에 보면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수지를 좀 낮춰달라라는 취지로 유럽에 부탁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마도
그게 뭐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전후 관계를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주길 원할 텐데 중국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려는 젤렌스키의 생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란 게 정말 한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여러 면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빼고 휴전 네. 협상을 하는 그 이면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뭐 중국한테 약간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정전협정에 우리나라가 끼지 못했잖아요. 네. 한국은 뭐 정전협정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그 당사국은 명분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뭐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에서 우리가 다 통일해야지 뭔 소리냐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걸 결국은 받아들인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뭐 젤렌스키도 계속 말하는 게 곧 옛 영토를 그대로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도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휴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발표의 제목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게 종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신용을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 자체가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쟁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산업 구조가 다 군수산업 위주로 바뀐 거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산업들이 다 바뀌었고 재정 구조도 그렇게 다 바뀌어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민들의 멘탈이 바뀐 거죠. 뭘로? 이제 구소련의 그 영토에 대한 향수? 그게 아주 강력해진 거예요. 심지어 소련 이전에 그 피오트르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제국. 황제가 다스리던 그 러시아 제국. 푸틴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박수를 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독도에 가서 집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간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걸요. 옛날에 그거 우리 땅이었는데 말이지. 발해 땅 뭐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냥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시작하면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는 옆에 나라들을 탐을 낼 거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어떠냐. 그 나라들이 벨라루스처럼 또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고분고분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실질적 위성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안 그렇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 보면 군비 증강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핀란드 그렇죠. 스웨덴도 그렇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전부 국방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왜? 러시아가 우리 땅을 넘보면 우리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넘볼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미국은 그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손 쓸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설령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의 나머지 국가들은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회원국들이 침략당하는 거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오히려 러시아를 저는 부추길 거라고 봐요. 트럼프의 현재와 같은 자세, 즉 푸틴을 막 띄워주잖아요. 더욱더 힘을 받겠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휴전은 뭐 단기간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종전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러시아에. 러시아가 뭐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또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산업들이 다 군수산업화돼 있거든요. 이미.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다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죠. 그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손을 떼고 러시아가 다시 이제 쳐들어올 수 있으니 니네 돈으로 해라 이거죠. 너희가 잘 알아서 막아라. 니네 돈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아주 깔봐요. 일부러 짓밟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뭐 경쟁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건지 아무튼 완전히 발 아래로 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GDP의 5%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보다 방위비 지출을 한 2.5배 정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계속 군비 증강을 하는 거고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거를 미국이 안 막아주는데 그럼 자기 돈 들여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에다가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비 투자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군비를 생산을 하더라도 무기를 생산을 하더라도 그게 GDP에는 다 잡혀요. 그것도 생산이니까. 생산이긴 하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다 그게 그 소득처럼 잡히긴 잡히는데 그건 망하는 소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게 소득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체 무장을 하고 또 무기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뭐 이런 거는요.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이건 애써서 뭘 만들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전쟁이 나면 파괴돼야 되는 그거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정말 큰일 났죠. 안 그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뭐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군비 지출까지 그렇게 늘려놓으면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서운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군비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유럽 하면은 되게 복지가 되게 좋고 워라밸 좋고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뭐 사회보장 시스템도 좋다 보니까 다 살기 좋다,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국방비에 쓰지 않았던 돈을 복지로 돌려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국방비로 들인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복지 시스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문제일 겁니다. 줬던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죠. 치명적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뭐 그 연금 받아 왔었는데 그걸 뺏어가? 그럼 폭동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러면 뭐냐? 줄일 수는 없다.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 웬만한 정권으로서는. 그런데 국방비도 엄청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빚 내는 것밖에 없어요. 빚을 내야 돼요. 네네. 빚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EU 그 유럽연합의 헌장 때문에 빚을 늘리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그럼 빚을 늘립시다 이제부터 라고 합의하는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빚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나라들이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달 금리도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푸틴이 벌린 그 전쟁. 그것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유럽에 퍼져나가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겠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답은 복지를 포기하는 건데 복지를 포기 못하면 그냥 나라가 추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토를 포함한 아무튼 간에 이 전 세계 군비 증강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방산업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엄청난 기회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그 사람들의 그 방위산업,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의 볼보라든가 뭐 이런 데들 다 방위산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력이 없는 거예요.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기를 제일 잘 무기 생산에서 최고, 특히 재래식 무기들, 네네. 탱크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 대포라든가 이런 거를 제일 잘 만드는 두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는 적대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무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어디냐 그러면 한국입니다. 한국, 터키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리고 첨단 무기 쪽으로는 그러니까 AI라든가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뭔가를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미 뭐 폴란드나 그런 데는 이미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어야 된다? 예. 중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안 사느냐. 적대 국가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왜 러시아 무기를 안 사느냐. 적대 국가니까 안 사는 거죠. 가성비가 최고의 무기들인데. 근데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사가는 거는 그들이 아니란 미국 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고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간다. 또는 언제든지 중국이 한국의 방산업체를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거 쓸 수 없죠. 그거는 방산뿐만이 아니고 그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기회는 왔는데 전제 조건은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어느 쪽과 잘 지내냐, 어느 쪽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황 자체가 블록화되고 지정학적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거죠. 예. 줄을 잘 서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줄을 안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줄을 안 서게 되면 우리의 시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랑 이제 뭐 탈세계화 시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쟁점과 국제 분쟁을 볼 때 역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네네. 그런 말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0세기에 무기대여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서 전시 상황에서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수물자 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는 영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군수물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기대여법 지원일 텐데요. 저도 워낙 흥미로운 주제라서 저도 한번 연구 논문까지 써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여태까지요? 예,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이 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미국이 예.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3년 동안 무기 지원을 했잖아요. 예. 이걸 그냥 공짜로 선의로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든 대가를 받아낼 것이다. 예. 네. 사실은 뭐 그때 주면서 뭐 선의로 줬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받아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맞을까 생각했을 때 그럼 과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영국, 중국, 그다음에 소련 자기 동맹국들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물자 지원을 해줬는데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다 받아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무기대여법 원조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회수할 것이라는 것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이 됐더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오랜 기간을 두고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탕감해 줬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의 어떤 그 뭐랄까요 후배들이라든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 장사 속으로 해석하는 그 트럼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하게 어떤 경우는 덤까지 붙여서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히토류를 받아내겠다. 제가 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가 있는데 그 개발 뭐 가능 액수의 50%를 일단 자기가 받고 그다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미국에 유리한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를 거의 그 식민지로 보는 듯한 그 시각에서 그런 정책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비정한 국제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 체계를 운영했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련 같은 경우는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그 뭐랄까 갈등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소련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뭐 냉전 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외상으로 준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했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돈 내고 싸웠고 우리는 피를 내고 싸웠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아예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예 그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내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엔 2007년일 텐데요. 2007년에 푸틴 대통령이 맨 마지막 변제를 했어요. 그래서 1945년부터 갚기 시작한 빚을 맨 마지막까지 변제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지난 3년 동안에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퍼줬죠. 그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 외상을 확실하게 받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빌려줬으면 그 10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톡톡히 쳐가지고 130, 150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젤런스키가 미국의 히토류 지분을 인정해주면은 뭐 미군이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경제 이권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쪽 정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세게 하면 점령군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니까 좀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파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곡물을 수출해서 그 돈을 벌어왔단 나라인데 지금 곡물 수출은 막히기도 했고요. 전쟁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공업 기반은 다 이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 땅을 러시아에게 이제 뺏긴 상태고 해서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지금 충격을 받고 거덜이 나서 한창이라 20, 30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돈을 벌어서 그 미국의 빚을 갚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하 자원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는 사회 기반 시설을 미국 소유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그런 식의 사실 아까 그 표현을 좀 세게 했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이게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을 억누르려면 확실하게 군대가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근데 일단 그 겉으로 보면은 미군이 주둔한다? 이러면 러시아가 또 이거를 이용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해석 방법은 이게 트럼프가 늘 하던 방식대로 일단 질러놓고 그러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더라도 그럼 내가 하나 양보했으니 너도 하나 양보해라. 그러니까 이런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둔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약간 유리한 협상 카드를 좀. 사실 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 그 쓸데없이 그 미국의 군사력을 보내서 돈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그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또 미군을 보내서 어쨌든 간에 주둔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전략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질러대는 어떤 그런 그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이죠. 예. 기사를 보니까 뭐 유럽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 찬성이다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그 세력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 두려워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서유럽으로 침공해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공포를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도 너희들이다. 미국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방비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 우산 아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손쉽게 국방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런 수고를 그 걸머지지 않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1% 안팎의 그런 그 국방 예산만 쓰고 뭐랄까 호황을 구가해 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 2% 아니면 5%까지 국방비 늘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죠. 결과 정리를 하면은 미국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에 대한 대가 플러스 이자까지 톡톡히 해서 받아내겠다라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뭐 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협상을 하긴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더 이상 이제 러시아한테 뭐 점령 당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 군 투입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 새로 축적한 힘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거의 뭐 일석이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미국이 또 중국한테 상당히 아쉬운 게 히토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그런 지분을 가져가서 히토류를 또 원활하게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또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뭐 이번 기회에 그 배운 사실인데요.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직접 하든 아니면은 미국이 가서 하든 문제는 뭐냐면은 히토류를 개발하면 그쪽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환경 오염 문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농업 기반 시설, 정말로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고 가장 그 경쟁력이 강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의 옥토 그 지리교과서에 흑토지대라고 나오죠. 그 흑토지대가 그 히토류 개발로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주력 산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로 끔찍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만큼 암담한 앞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곡물 생산을 상당히 또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약간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또 복잡하겠네요. 또 이렇게 셈법을 또 두드리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상황이 국제 분쟁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도 많은 쟁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정말로 그 실타래가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가 그 실마리인지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실마리를 찾아내더라도 워낙 꼬여 있어가지고 이 손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역사학자들이 혹시나 21세기에 가장 헝클어진 분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취임사에도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종료시키고 전쟁을 개입하지 않는 걸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미국인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식시키는 게 자신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가 들어오든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든 러시아가 뭐 이긴다고 평가를 받든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쩌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게 나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원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일기 때 네. 그 탄핵당할 뻔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개입해가지고. 그 탄핵당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유출되면서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뭐 부패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이걸 해주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예, 딜을 한 건데 사실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화로 탄핵이 불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끝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뭐 존 볼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호를 없애버렸잖아요. 이란에서 암살할 수 있다고 경호에서 붙어 있는데 경호를 없앤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한테서 일했던 뭐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경호도 박탈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뒤끝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폼베이오라든지 존 볼턴이라든지 뭐 경호를 없애는 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뭐 개인의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고 뭔가 휴전안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대 국가 나아가서는 이 나토라든지 유럽에서도 뭔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단순히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뭔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금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1,4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원을 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대출을 해준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호구냐?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실제로 유럽은 뭐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한 60%가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옆 나라에 하고 돈을 쓰려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유럽인데 실제로 미국이 더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실제로 온 돈은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너무 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계 경찰도 우리가 호구가 아니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거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사실 미국의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의 여론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유럽이 여기 낀다고 자꾸 하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유럽은 조금 위선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상적이고. 그냥 말로만 하지 실제로 잘 도와주지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의 지원은 미국처럼 전액 이렇게 지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출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도 자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우리 세금 이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먼 나라들일수록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럽에는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맡겼던 거대한 동결 자금이 있습니다. 한 3천억 달러. 그게 다 뭐 유럽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 동결된 자금을 굴려서 나오는 이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를 뭐 G7이 했는데 아예 이거를 이제 몰수하자.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자산을 몰수하자. 몰수하자. 몰수해서 그러면 몰수한 걸로 우크라이나에 주자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 세금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유럽도 지치고 미국도 지쳐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지친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이걸 묶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3년 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 세금 왜 자꾸 줘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뭐 대만을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 우회 지원을 하는데 그게 3년이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세금을 계속 이렇게 써야 할까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그 여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걸 정치인들이 외면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대가로 히토류 지분 50% 이걸 또 요구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뭐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부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거부했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뭔가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펼쳤는데 이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토리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 요구 안 했다 그래서 히토리 50% 미국이 안 가져갔을까라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가봐서 아는데 자이툰 부대를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쿠르드족 지역이죠. 한국이 주둔해가지고 그 뭐 석유나 이런 개발에 한국이 많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했나요?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컸습니다만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당연히 거기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네?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석유 개발권 다 따갔거든요. 자원이라는 건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자원을 가지고 군대를 몰고 간 나라가 원래 다 먹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원해준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50% 어쩌면 가져가는 게 지금까지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약간 뭐 국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국룰은 뭐 국룰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 전쟁이 나면 그 승전국이나 그날을 지원해준 나라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재건에 있어서 가져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당연히 휘토르입니다. 휘토리는 왜 필요하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가장 필요하거든요. 중국이 히토류의 한 뭐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60%, 70%, 80% 뭐 흑연 같은 경우는 뭐 또 이것도 통계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데는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그 중국의 컨트롤 하에 있다. 맞아요. 해외의 흑연 자산까지 다 중국이 개발한 것까지 하면 90%다라는 그 얘기까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히토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먼저 들어간 거죠. 쪽팔려서 말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미국 대통령들이 말 못하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세워서 말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도 미국이 그 정도는 가져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가져가는 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감없이 들여보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자이툰 부대 예전에 갔던 걸 말씀드리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좀 우리나라는 개척 정신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아직 DNA가 좀 부족하다는 걸 그때 좀 느꼈는데요. 뭐냐면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이툰 부대 갈 때는 앞뒤로 경호 차량이 붙고 뭐 전쟁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아르빌에 가는데. 그런데요. 그때 제 옆에 영국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가방 하나 딸랑 들고 택시 타고 가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세계를 경영해 본 사람들이고 이런 데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먹는 게 있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아마도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 제국들의 DNA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아마 또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휴전을 하냐 뭐 영토를 얼마큼 떼주느냐 마느냐 이거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실 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선행으로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얻는 베네핏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 이자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정말 지원을 해줬으니까 미국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많은 돈이 대줬냐, 누구 아니었으면 이 전쟁을 이렇게까지 못 끌어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아니면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는 국방비
그 미국이 암만 트럼프 때 2%씩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고 꾸물꾸물 대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제대로 지원해줄 미국이 아니었으면 포탄 하나 제대로 지원 못 해줬습니다. 근데 뭐 지금 유럽에서 자기들의 뭐 이렇게 우리도 지원 많이 해줬고 뭐 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뭐 멀리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공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훨씬 더 높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면은 뭐 사실 다툴 문제조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미군이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주둔을 한다? 이거는 푸틴이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미국의 염원대로 그 히토르 사업권이라든지 그 지분을 미국이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 러시아가 미군이 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미군은 뭐 아마 주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말만 그렇게 미군은 주둔 안 한다고 지금 뭐 미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일단은 말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정말 히토류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고 그거에 대한 뭐 약속으로 미군이 주둔한다.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마 미국이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니면 뭐 카드로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카드로 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모르죠.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딜을 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히토류나 이런 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미군이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미국이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지금 단순 계산으로 1000개고 부품이 안 나오는 게 2000개고 특히 해군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럼 뭐 해군이 못 움직이면 미군도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미군이나 이런 안보적인 중요한 게 있으면 주둔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주둔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통해서 히토류 사업권을 좀 확보를 하고 네. 결국엔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렇습니다. 마련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좀 긴장한 상태일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그 저는 여기서 참 국제 정세의 미묘함을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본 기사인데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유럽이 중국을 요즘에 미국처럼 제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관세도 많이 내고. 유럽이 중국을 미국처럼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쟁 무기의 한 70-80%가 중국산이고 부품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한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반중 정서도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유럽이 하기 시작했는데 젤렌스키가 어떤 기사에 보면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수지를 좀 낮춰달라라는 취지로 유럽에 부탁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 그게 뭐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전후 관계를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주길 원할 텐데 중국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려는 젤렌스키의 생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란 게 정말 한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여러 면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빼고 휴전 협상을 하는 그 이면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뭐 중국한테 약간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정전협정에 우리나라가 끼지 못했잖아요. 한국은 뭐 정전협정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그 당사국은 명분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뭐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에서 우리가 다 통일해야지 뭔 소리냐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걸 결국은 받아들인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뭐 젤렌스키도 계속 말하는 게 옛 영토를 그대로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도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휴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발표의 제목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게 종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신용을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 자체가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쟁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산업 구조가 다 군수산업 위주로 바뀐 거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예, 산업들이 다 바뀌었고 재정 구조도 그렇게 다 바뀌어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민들의 멘탈이 바뀐 거죠. 뭘로? 이제 구소련의 그 영토에 대한 향수? 그게 아주 강력해진 거예요. 심지어 소련 이전에 그 피오트르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제국. 황제가 다스리던 그 러시아 제국. 푸틴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박수를 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독도에 가서 집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간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걸요. 아, 옛날에 그거 우리 땅이었는데 말이지. 발해 땅 뭐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냥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시작하면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는 옆에 나라들을 탐을 낼 거다. 네. 근데 그 나라들은 어떠냐? 그 나라들이 벨라루스처럼 또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고분고분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실질적 위성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안 그렇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 보면 군비 증강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핀란드 그렇죠. 스웨덴도 그렇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전부 국방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왜? 러시아가 우리 땅을 넘보면 우리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넘볼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미국은 그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손 쓸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설령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의 나머지 국가들은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회원국들이 침략당하는 거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오히려 러시아를 저는 부추길 거라고 봐요. 트럼프의 현재와 같은 자세, 즉 푸틴을 막 띄워주잖아요. 더욱더 힘을 받겠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휴전은 뭐 단기간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종전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러시아에. 러시아가 뭐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또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산업들이 다 군수산업화돼 있거든요. 이미.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다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죠. 그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손을 떼고 러시아가 다시 이제 쳐들어올 수 있으니 니네 돈으로 해라 이거죠. 너희가 잘 알아서 막아라. 예, 예, 니네 돈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아주 깔봐요. 일부러 짓밟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뭐 경쟁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건지 아무튼 완전히 발 아래로 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GDP의 5%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보다 방위비 지출을 한 2.5배 정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계속 군비 증강을 하는 거고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거를 미국이 안 막아주는데 그럼 자기 돈 들여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에다가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비 투자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군비를 생산을 하더라도 무기를 생산을 하더라도 그게 GDP에는 다 잡혀요. 그것도 생산이니까. 생산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장부상에 다 그게 그 소득처럼 잡히긴 잡히는데 그건 망하는 소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게 소득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체 무장을 하고 또 무기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뭐 이런 거는요.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이건 애써서 뭘 만들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전쟁이 나면 파괴돼야 되는 그거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정말 큰일 났죠. 안 그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뭐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군비 지출까지 그렇게 늘려놓으면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서운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예, 군비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유럽 하면은 되게 복지가 되게 좋고 예. 워라밸 좋고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예. 뭐 사회보장 시스템도 좋다 보니까 다 살기 좋다,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국방비에 쓰지 않았던 돈을 복지로 돌려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국방비로 들인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복지 시스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문제일 겁니다. 줬던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게 가장 예. 힘들죠. 치명적이죠. 국민들의 네. 입장에서 내가 뭐 그 연금 받아 왔었는데 그걸 뺏어가? 그럼 폭동나죠. 용납이 안 되죠. 예. 그러면 뭐냐? 줄일 수는 없다.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 웬만한 정권으로서는. 그런데 국방비도 엄청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빚 내는 것밖에 없어요. 빚을 내야 돼요. 네, 네. 예.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그러니까 그 EU 그 유럽 연합의 헌장 때문에 빚을 늘리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그럼 빚을 늘립시다 이제부터 라고 합의하는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빚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나라들이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달 금리도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푸틴이 벌린 그 전쟁. 네. 그것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유럽에 퍼져나가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겠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답은 복지를 포기하는 건데 복지를 포기 못하면 그냥 나라가 추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토를 포함한 아무튼 간에 이 전 세계 군비 증강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방산업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엄청난 기회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그 사람들의 그 방위산업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의 볼보라든가 뭐 이런 데들 다 방위산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력이 없는 거예요.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기를 제일 잘 무기 생산에서 최고, 특히 재래식 무기들. 네네. 탱크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 대포라든가. 이런 거를 제일 잘 만드는 두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는 적대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무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어디냐 그러면 한국입니다. 한국, 터키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리고 첨단 무기 쪽으로는 그러니까 AI라든가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뭔가를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미 뭐 폴란드나 그런 데는 이미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어야 된다. 예. 중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안 사느냐. 적대 국가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왜 러시아 무기를 안 사느냐. 적대 국가니까 안 사는 거죠. 가성비가 최고의 무기들인데. 근데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사가는 거는 그들이 아니란 미국 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고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간다. 또는 언제든지 중국이 한국의 방산업체를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거 쓸 수 없죠. 그거는 방산뿐만이 아니고 그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기회는 왔는데 전제 조건은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어느 쪽과 잘 지내냐, 어느 쪽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황 자체가 블록화되고 지정학적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거죠. 예. 줄을 잘 서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줄을 안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줄을 안 서게 되면 우리의 시장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랑 이제 뭐 탈세계화 시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쟁점과 국제 분쟁을 볼 때 역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네네. 그런 말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0세기의 무기대여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서 전시 상황에서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수물자 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는 영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군수물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기대여법 지원일 텐데요. 저도 워낙 흥미로운 주제라서 저도 한번 연구 논문까지 써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여태까지요? 예,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이 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3년 동안 무기 지원을 했잖아요. 이걸 그냥 공짜로 선의로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든 대가를 받아낼 것이다. 네. 사실은 뭐 그때 주면서 뭐 선의로 줬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받아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맞을까 생각했을 때 그럼 과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영국, 중국, 그다음에 소련 자기 동맹국들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물자 지원을 해줬는데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다 받아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무기대여법 원조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회수할 것이라는 것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이 됐더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탕감해 줬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의 어떤 후배들이라든지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장사 속으로 해석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하게 어떤 경우는 덤까지 붙여서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히토류를 받아내겠다.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가 있는데 그 개발 가능 액수의 50%를 일단 자기가 받고 그다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미국에 유리한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거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시각에서 그런 정책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정한 국제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 체계를 운용했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련 같은 경우는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소련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냉전 시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우리 외상으로 준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했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돈 내고 싸웠고 우리는 피를 내고 싸웠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아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예 그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내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엔 2007년일 텐데요. 2007년에 푸틴 대통령이 맨 마지막 변제를 했어요. 그래서 1945년부터 갚기 시작한 빚을 맨 마지막까지 변제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런데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지난 3년 동안에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퍼줬죠. 그 우크라이나에게 줬는데 그 외상을 확실하게 받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빌려줬으면 그 10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톡톡히 쳐가지고 130, 150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젤런스키가 미국의 히토류 지분을 인정해주면은 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런 식으로 경제 이권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쪽 정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세게 하면 그 점령군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니까 좀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 파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곡물을 수출해서 그 돈을 벌어왔단 나라인데 지금 곡물 수출은 막히기도 했고요. 전쟁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공업 기반은 다 이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 땅을 러시아에게 이제 뺏긴 상태고 해서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지금 충격을 받고 거덜이 나서 한창이라 20, 30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돈을 벌어서 그 미국의 빚을 갚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하 자원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는 사회 기반 시설을 미국 소유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그런 식의 사실 아까지만 그 표현을 좀 세게 했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이게 경제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을 억누르려면 확실하게 군대가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근데 일단 그 겉으로 보면은 예. 미군이 주둔한다? 예. 이러면 러시아가 또 이거를 이용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해석 방법은 이게 트럼프가 늘 하던 방식대로 일단 질러놓고 그러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더라도 그럼 내가 하나 양보했으니 너도 하나 양보해라. 그러니까 이런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둔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약간 유리한 협상 카드를 좀. 사실 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 그 쓸데없이 그 미국의 군사력을 보내서 돈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그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또 미군을 보내서 어쨌든 간에 주둔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전략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질러대는 어떤 그런 그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이죠. 예. 기사를 보니까 뭐 유럽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 찬성이다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그 세력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 두려워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서유럽으로 침공해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공포를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도 너희들이다. 미국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방비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 우산 아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손쉽게 국방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런 수고를 그 걸머지지 않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1% 안팎의 그런 그 국방 예산만 쓰고 뭐랄까 호황을 구가해 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 2%
아니면 5%까지 국방비 늘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죠. 결과 정리를 하면은 예. 미국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에 대한 예. 대가 플러스 이자까지 톡톡히 해서 받아내겠다라는 목적이고 예. 그다음에 뭐 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협상을 하긴 해야 되고 예. 우크라이나가 뭐 더 이상 이제 러시아한테 뭐 점령 당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 군 투입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새로 축적한 힘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 거의 뭐 일석이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미국이 또 중국한테 상당히 아쉬운 게 히토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그런 지분을 가져가서 히토류를 또 원활하게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또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은 저도 뭐 이번 기회에 배운 사실인데요.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하든 아니면은 미국이 가서 하든 문제는 뭐냐면은 히토류를 개발하면 그쪽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환경 오염 문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농업 기반 시설, 정말로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고 가장 경쟁력이 강한 부분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옥토, 지리교과서에 흑토지대라고 나오죠. 그 흑토지대가 히토류 개발로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주력 산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로 끔찍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만큼 암담한 앞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곡물 생산을 상당히 또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약간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또 복잡하겠네요. 또 이렇게 셈법을 또 두드리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상황이 국제 분쟁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도 많은 쟁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정말로 실타래가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가 실마리인지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실마리를 찾아내더라도 워낙 꼬여 있어가지고 이 손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혹시나 21세기에 가장 헝클어진 분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취임사에도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종료시키고 전쟁을 개입하지 않는 걸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미국인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식시키는 게 자신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들어오든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든 러시아가 이긴다고 평가를 받든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쩌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게 나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어떻게 생각하면 원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탄핵당할 뻔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개입해가지고. 그 탄핵당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유출되면서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부패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이걸 해주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딜을 한 건데 사실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화로 탄핵이 불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끝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존 볼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존 볼턴 전
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호를 없애버렸잖아요. 이란에서 암살할 수 있다고 경호에서 붙어 있는데 경호를 없앤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한테서 일했던 뭐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경호도 박탈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뒤끝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폼베이오라든지 존 볼턴이라든지 뭐 경호를 없애는 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뭐 개인의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고 뭔가 휴전안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대 국가 나아가서는 이 나토라든지 유럽에서도 뭔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단순히 트럼프가 그 젤런스키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뭔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금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1,4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원을 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대출을 해준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호구냐?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실제로 유럽은 뭐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한 60%가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옆 나라에 하고 돈을 쓰려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유럽인데 실제로 미국이 더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실제로 온 돈은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너무 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계 경찰도 우리가 호구가 아니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거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사실 미국의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의 여론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유럽이 여기 낀다고 자꾸 하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유럽은 조금 위선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상적이고. 그냥 말로만 하지 실제로 잘 도와주지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의 지원은 미국처럼 전액 이렇게 지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출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도 자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우리 세금 이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먼 나라들일수록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럽에는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맡겼던 거대한 동결 자금이 있습니다. 한 3천억 달러. 그게 다 뭐 유럽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 동결된 자금을 굴려서 나오는 이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를 뭐 G7이 했는데 아예 이거를 이제 몰수하자.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자산을 몰수하자. 몰수하자. 몰수해서 그러면 몰수한 걸로 우크라이나에 주자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 세금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유럽도 지치고 미국도 지쳐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지친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이걸 묶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3년 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 세금은 왜 자꾸 줘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뭐 대만을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 우회 지원을 하는데 그게 3년이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세금을 계속 이렇게 써야 할까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그 여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걸 정치인들이 외면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대가로 히토류 지분 50% 이걸 또 요구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뭐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부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거부했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뭔가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펼쳤는데 이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토리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 요구 안 했다 그래서 히토리 50% 미국이 안 가져갔을까라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가봐서 아는데 자이툰 부대를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쿠르드족 지역이죠. 한국이 주둔해가지고 뭐 석유나 이런 개발에 한국이 많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했나요?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컸습니다만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당연히 거기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석유 개발권 다 따갔거든요. 자원이라는 건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자원을 가지고 군대를 몰고 간 나라가 원래 다 먹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원해 준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50% 어쩌면 가져가는 게 지금까지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약간 뭐 국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국룰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 전쟁이 나면 그 승전국이나 그날을 지원해 준 나라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재건에 있어서 가져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당연히 휘토르입니다. 휘토르는 왜 필요하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가장 필요하거든요. 중국이 휘토르 위에 뭐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60%, 70%, 80% 뭐 흑연 같은 경우는 뭐 또 이것도 통계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데는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그 중국의 컨트롤 하에 있다. 맞아요. 해외의 흑연 자산까지 다 중국이 개발한 것까지 하면 90%다라는 그 얘기까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휘토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먼저 들어간 거죠. 쪽팔려서 말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미국 대통령들이 말 못하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세워서 말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도 미국이 그 정도는 가져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가져가는 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감없이 들여보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자이툰 부대 예전에 갔던 걸 말씀드리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좀 우리나라는 개척 정신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아직 DNA가 좀 부족하다는 걸 그때 좀 느꼈는데요. 뭐냐면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이툰 부대 갈 때는 앞뒤로 경호 차량이 붙고 뭐 전쟁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아르빌에 가는데. 그런데요. 그때 제 옆에 영국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가방 하나 딸랑 들고 택시 타고 가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세계를 경영해 본 사람들이고 이런 데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먹는 게 있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아마도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 제국들의 DNA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아마 또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휴전을 하냐 뭐 영토를 얼마큼 떼주느냐 마느냐 이거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실 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선행으로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얻는 베네핏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 이자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정말 지원을 해줬으니까 미국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많은 돈이 대줬냐, 누구 아니었으면 이 전쟁을 이렇게까지 못 끌어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아니면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는 국방비 그 미국이 암만 트럼프 때 2%씩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고 꾸물꾸물 대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제대로 지원해줄 미국이 아니었으면 포탄 하나 제대로 지원 못 해줬습니다. 근데 뭐 지금 유럽에서 자기들의 뭐 이렇게 우리도 지원 많이 해줬고 뭐 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뭐 멀리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공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훨씬 더 높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은 뭐 사실 다툴 문제조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미군이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주둔을 한다? 이거는 푸틴이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미국의 염원대로 그 히토르 사업권이라든지 그 지분을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러시아가 미군이 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미군은 뭐 아마 주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말만 그렇게 미군은 주둔 안 한다고 지금 뭐 미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일단은 말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정말 히토류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고 그거에 대한 뭐 약속으로 미군이 주둔한다.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마 미국이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니면 뭐 카드로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카드로 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모르죠.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딜을 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히토류나 이런 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미군이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미국이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지금 단순 계산으로 1000개고 부품이 안 나오는 게 2000개고 특히 해군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럼 뭐 해군이 못 움직이면 미군도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미군이나 이런 안보적인 중요한 게 있으면 주둔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주둔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통해서 히토류 사업권을 좀 확보를 하고 네. 결국엔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렇습니다. 마련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좀 긴장한 상태일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그 저는 여기서 참 국제 정세의 미묘함을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본 기사인데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유럽이 중국을 요즘에 미국처럼 제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관세도 많이 내고. 유럽이 중국을 미국처럼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쟁 무기의 한 70-80%가 중국산이고 부품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한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반중 정서도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유럽이 하기 시작했는데 젤렌스키가 어떤 기사에 보면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수지를 좀 낮춰달라라는 취지로 유럽에 부탁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 그게 뭐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전후 관계를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주길 원할 텐데 중국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려는 젤렌스키의 생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란 게 정말 한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여러 면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빼고 휴전 협상을 하는 그 이면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뭐 중국한테 약간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정전협정에 우리나라가 끼지 못했잖아요. 한국은 뭐 정전협정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그 당사국은 명분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뭐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에서 우리가 다 통일해야지 뭔 소리냐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걸 결국은 받아들인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뭐 젤렌스키도 계속 말하는 게 곧 옛 영토를 그대로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도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휴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발표의 제목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게 종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신용은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 자체가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쟁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산업 구조가 다 군수산업 위주로 바뀐 거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산업들이 다 바뀌었고 재정 구조도 그렇게 다 바뀌어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민들의 멘탈이 바뀐 거죠. 뭘로? 이제 구소련의 그 영토에 대한 향수? 그게 아주 강력해진 거예요. 심지어 소련 이전에 그 피오트르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제국. 황제가 다스리던 그 러시아 제국. 푸틴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박수를 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독도에 가서 집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간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걸요. 옛날에 그거 우리 땅이었는데 말이지. 발해 땅 뭐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냥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시작하면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는 옆에 나라들을 탐을 낼 거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어떠냐. 그 나라들이 벨라루스처럼 또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고분고분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실질적 위성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안 그렇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 보면
군비 증강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핀란드 그렇죠. 스웨덴도 그렇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전부 국방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왜? 러시아가 우리 땅을 넘보면 우리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넘볼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미국은 그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손 쓸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설령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의 나머지 국가들은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회원국들이 침략당하는 거를.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같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오히려 러시아를 저는 부추길 거라고 봐요. 트럼프의 현재와 같은 자세, 즉 푸틴을 막 띄워주잖아요. 더욱더 힘을 받겠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휴전은 뭐 단기간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종전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러시아에. 러시아가 뭐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또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산업들이 다 군수산업화돼 있거든요. 이미.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다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죠. 그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를 GDP 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손을 떼고 러시아가 다시 이제 쳐들어올 수 있으니 니네 돈으로 해라 이거죠. 너희가 잘 알아서 막아라. 예, 예, 니네 돈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아주 깔봐요. 일부러 짓밟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뭐 경쟁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건지 아무튼 완전히 발 아래로 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GDP의 5%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보다 방위비 지출을 한 2.5배 정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계속 군비 증강을 하는 거고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거를 미국이 안 막아주는데 그럼 자기 돈 들여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에다가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비 투자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군비를 생산을 하더라도 무기를 생산을 하더라도 그게 GDP에는 다 잡혀요. 그것도 생산이니까. 생산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장부상에 다 그게 그 소득처럼 잡히긴 잡히는데 그건 망하는 소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게 소득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체 무장을 하고 또 무기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뭐 이런 거는요.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이건 애써서 뭘 만들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전쟁이 나면 파괴돼야 되는 그거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정말 큰일 났죠. 안 그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뭐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군비 지출까지 그렇게 늘려놓으면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서운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예, 군비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유럽 하면은 되게 복지가 되게 좋고 예. 워라밸 좋고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예. 뭐 사회보장 시스템도 좋다 보니까 다 살기 좋다,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국방비에 쓰지 않았던 돈을 복지로 돌려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국방비로 들인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복지 시스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문제일 겁니다. 줬던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게 가장 예. 힘들죠. 치명적이죠. 국민들의 네. 입장에서 내가 뭐 그 연금 받아 왔었는데 그걸 뺏어가?
그럼 폭동 나죠. 용납이 안 되죠. 예. 그러면 뭐냐? 줄일 수는 없다.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 웬만한 정권으로서는. 그런데 국방비도 엄청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빚 내는 것밖에 없어요. 빚을 내야 돼요. 네네. 예.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그러니까 그 EU 그 유럽연합의 헌장 때문에 빚을 늘리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그럼 빚을 늘립시다 이제부터 라고 합의하는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빚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나라들이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달 금리도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푸틴이 벌린 그 전쟁. 네. 그것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유럽에 퍼져나가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겠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답은 복지를 포기하는 건데 복지를 포기 못하면 그냥 나라가 추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토를 포함한 아무튼 간에 이 전 세계 군비 증강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방산업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엄청난 기회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그 사람들의 그 방위산업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의 볼보라든가 뭐 이런 데들 다 방위산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력이 없는 거예요.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기를 제일 잘 무기 생산에서 최고, 특히 재래식 무기들. 네네. 탱크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 대포라든가. 이런 거를 제일 잘 만드는 두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는 적대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무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어디냐 그러면. 그러면 한국입니다. 한국, 터키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리고 첨단 무기 쪽으로는 그러니까 AI라든가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뭔가를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미 뭐 폴란드나 그런 데는 이미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어야 된다? 예. 중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안 사느냐. 적대 국가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왜 러시아 무기를 안 사느냐. 적대 국가니까 안 사는 거죠. 가성비가 최고의 무기들인데. 근데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사가는 거는 그들이 아니란 미국 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고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간다. 또는 언제든지 중국이 한국의 방산업체를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거 쓸 수 없죠. 그거는 방산뿐만이 아니고 그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기회는 왔는데 전제 조건은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어느 쪽과 잘 지내냐 어느 쪽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황 자체가 블록화되고 지정학적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거죠. 예. 줄을 잘 서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줄을 안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줄을 안 서게 되면 우리의 시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랑 이제 뭐 탈세계화 시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